네, 안녕하세요. 우리 뭐 몇 분 안 되니까 소개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저는 오늘 요 시간을 지내는 송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하경원 관장님은 조금 이따 본인 발제할 때 또 소개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예. 유민. 네. 예예. 예. 성함까지는 뭐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요? 예. 네, 저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 예. 우리 선생님. 저는 과천시 문원동 주민센터. 과천동. 문원동. 과천 문현동도 주민자치 활동이 되게 문완동. 문원동. 예.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지 않는 거기? 네. 주차장 관련된 거라든지 주차 뭐 관련된 거라든지. 그거는 주방동에. 그래요? 그다음 연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맞습니다. 맞죠? 주차하고 예, 공론장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 저는 인천 마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마을에 지금 이혜경 선생님하고 다 나눠서 예. 뒤에 네, 저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왔습니다. 인원 채워주려고 바꾸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예. 뒤에 계신 네, 저 용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농담이에요. 예. 우리 두 분 선생님은 네, 저는 광명시에서 왔고요. 한사동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고, 어. 그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운영. 예. 한사동도 주민자치 활동 활발하죠.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흥시에서 온 마을활동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뒤에 우리 센터에서 또 오신 것 같은데. 예. 네, 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윤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촬영해 주실 선생님도 예. 네, 화성시 살고 있습니다. 이 네. 화성시에서 같이 지원해 주시구나. 예. 오늘 저희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얘기할 건데요. 제가 조금 발표하고 또 우리 하경원 관장님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 궁금한 거 토크하다가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궁금한 거라든지 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1시간만 할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놓으셨다가 조금 이따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면 제목이 주민자치의 전면 시행과 읍면동 성원출제로 지방정치 패러다임 전환. 아주 거창해요. 예. 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주민자치가 전면 시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법제화가 돼야 되는데 예. 앉아서 그냥 해도 되겠죠? 예. 이제 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해가지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도 뭐 하승수 선생님도 여는 강연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단체자치, 주민자치, 뭐 양날개로 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단체자치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확장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답보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법제화가 안 된 부분들. 2020년도 기억하시겠지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의회, 기초의회 의원들 2명당 1명씩 정책 지원관들도 배치되고 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는 쏙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속돼 있는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가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 조항이 빠진 것들을 다시 법제화하기 위해서 21년도부터 만들어지면서 쭉 벌써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만들 때 정관에 이렇게 했어요. 21년도 만들 때 정관에 이 조직의 뭐라고 해야 되지? 존속 기간은 그해 12월 31일. 저희가 그 해에 법제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12월 31일로 했는데 지금 매번 존속 기한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 법제화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체면 이런 것들이 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 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거에 법적 조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 특별법 제40조 그러니까 시범사업만 지금 1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법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보야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1,400개, 1,500개 정도가 주민자치로 전환된 상태. 근데 이제 그 지방자치법을 그때 21대 국회에서 막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때 행안위원회, 국회 행안위원회 위원장이던 서영교 의원하고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곧 통과될 걸 줄 알았는데 그 해에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다른 당에서 반대를 한다.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합의 처리할 때 반대 이유가 크게는 딱 두 가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하위 정치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주민총회도 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자치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별법에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례에 보면 다 주민자치 운영 원칙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하는 게 다 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인 경우에 선거운동 같은 걸 하려면 90일 이전에 다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지난 정부도 사실은 국정과제 중에 111번으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표준 조례를 몇 차례 거쳐서 개정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표준 조례를 뿌렸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후퇴한 표준 조례의 내용들. 그래서 기존의 자치단체 중에 주민자치를 하기 싫었던 데는 위원회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것들이고 여기 보면 뭐 위원회 교육 자유화, 정수 현실화 뭐 이런 사무국 근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삭제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명목은 주민자치회지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로 후퇴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도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장 선출제라고 여기 해놨는데 선출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읍면동장 이렇게 임명하는 방식의 변화 같은 걸 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혹시 국회에서 한 700명 모여서 저희가 으쌰으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원실 국회의장이 나와서 당장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저희가 막 의원실을 막 연호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법제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51대 49 개정이 안 될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51%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도 통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쭉 활동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법을 통과를 할 거냐? 보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1개? 제가 모르는 과정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법안을 상정하는 게 그렇게 모아진 게 한 11개 돼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있고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조항들도 있는데 한 11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병합을 심사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자. 왜냐하면 저거 논의하다가 보면 하소연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방자치법 개정만 하자 일단 1차적으로. 뭐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좋겠지만 그거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풀뿌리 지방자치제도 정책을 위해서 행안부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주민자치에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로서의 위상 그리고 행정과의 협력체계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구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되면 요 조항을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설치 목적 및
설치 및 목적에서 뿔뿔이 자치 활성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설치한다. 이는 이런 것들 주민대표기구라고 하는 자치기구로서의 주민대표기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져서 더 많은 내용을 좀 법에 담고 싶다라고 하면 그다음 주민자치의 기능,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해서 쭉 이렇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기구, 그리고 이제 위탁 사무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럼 법률에도 넣자. 또 여기서 좀 더 많은 일을 또 국회의원들이 해보겠다, 법안에 당기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성과 운영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의 자율성, 지원하는 것들을 여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꼭 넣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요 조항.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죠. 보기에는 요 하나 법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요거 하나 넣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합의 처리는 불가능.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행안위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조금 예전과는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은 하되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민주당 그냥 당론으로 정해서 그냥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국정감사 기간이고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12로 들어가고 아마 법률은 11월 말 정도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텐데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 행안위에. 일단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행안위에는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가 있습니다. 1소위원회에서 요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소위원회인데 소위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행안위의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가서 본회의로 가는 과정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행안위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행안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런 단위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저기 뭐 주민자치 전면 시행이라든지 읍면동 선출 이런 것들이 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할 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구할 때 좀 세게 얘기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걸 다 담아야 되지 않냐라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걸 다 담을 수가 없다. 저 하나 개정하는 것도 어려워서 만약에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사실은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라든지 또 행안부가 예전과는 다르게 입장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라든지 표준조례라고 한 표현은 그렇긴 한데 그런 걸로 유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 첫걸음이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한 700명 모여서 으쌰으쌰도 하고 향후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자기 지역에 우리 여기 많은 활동가분들이 오셨는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약속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저는 지금 11월 중순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 앞에 천막을 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굶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깎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속인데 계속 찾아가서 괴롭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아까 51대 49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다시 개정한다는 건 어렵다라는 것들이 제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난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있죠. 새로운 정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실현을 할 텐데 우리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지난 정부처럼 그냥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기국회 입법화에서 현장의 모든 당사자가 합심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우리 하경환 관장님하고 예전에 계속 개최했었는데 그 매해 슬로건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2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슬로건이 주민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주민답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다워지는 첫걸음.
그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그것이 돼야 우리가 저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간략하게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거 바꿔야죠. 네. 저보다 몸이 좀 가벼워서. 예. 두 번째는 우리 하경환 관장님 본인이 자기 소개해 줄 텐데요. 지금은 안양 마감복지관의 관장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 서울 마을종합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찻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분이고 지난 정부에서는 그 행안부에 주민자치 공공형 서비스 무슨 추진단 길어요. 거기에 단장으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 생활도 몇 년을 하시다가 나오시고 해서 제가 같이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로 초대해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소개하시고. 네. 저는 읍면동 선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왔고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지지난 정부 때 공무원 생활 5년을 했는데 밤잠 못 잔 게 두 개입니다. 20년 지방자치법 통과할 때 주민자치 빠진 거랑 이거랑 두 개 다 꽤 어려운 과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설명을 가끔 요청을 받는데 뭐가 궁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가 궁금하실까 이걸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면은 좀 우리 현장의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주민의 자치권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쉽지 않다. 제도는 제도로서의 의미 정도 그리고 현실에 그게 안착되고 우리의 의도대로 그게 자리 잡히는 데는 정말 많은 요소가 더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걸음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 관심을 갖는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 것이 그냥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제가 이 고민을 시작한 거는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에 읍면동 행정동 개편을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을 만들어 가면서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읍면 자치제를 시행하는 거 빼고 전후에 120하고 때 그걸 빼고는 읍면 동장을 주민이 선출한다는 생각이 흔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스위스 얘기하고 인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게 좀 등장하는 것 뿐인데 그때 자료를 막 이제 저희도 이걸 해봐야 되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희한하게 2005년에 강남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정도쯤에. 그리고 제가 그때는 연락을 할 수 없었고 행안부에 이제 공무원이 되고서 강남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기사만 남아있고. 그래서 현상은 그때는 두 개 동을 아마 그 민간 개방지구 했던 걸로 이렇게 자료는 남아있는 상태. 그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게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면서 금천구의 독산 4동의 개방직이 들어갔던 경우가 이제 첫 스타트가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과제는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예. 행정은 무엇으로 말한다? 문서. 네, 문서로 말해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공무원분 오셨으니까 문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기까지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말에 자기 의견을 보탰을 거예요. 이 용어가 탄생되는 순간까지. 흔히 알고 계신 주민 추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라고 흔히 불렀었죠. 예,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추천이라는 법적 기준은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프로세스상 정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어에 굉장히 집중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언제까지 하는데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저요? 12시 10분. 아이고야 많이도 주시네.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행안부 가서 이걸 본격적으로 좀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냥 경험들이에요. 이걸 올려놓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서 뭔가 이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제목들. 왜냐면 수원은 이렇게 해서 그 동에 나가는 공무원 그때 6급 그죠? 승진 대상자들이 이런 포스터를 내가지고 동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이거는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단을 꾸리는 포스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례 발표를 했던 토론회 자료예요. 네, 당진에서 했던 거고 이것도 토론회 자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따가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게 지지난 정부라고 표현하면 헷갈리시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이게 정책 공약이라든지 어떤 과제로 등장한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 그것은 드러나 있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했던 거고 요거는 처음으로 드러났던 거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동장을 공무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주민 추천 또는 공모제를 통해 선출한다.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사회혁신 정책 1호로 청와대가 처음으로 발표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러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이때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혁신 읍면동 이렇게 불렀었죠. 네, 혁신 읍면동 이렇게 불러서 이제 확대를 해보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그냥 평이한 용어로 바꾸면 혁신 읍면동인데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적인 도구는 보건복지하고 주민자치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들었던 거고 여기에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 법제하고 논의가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17년 8월에 발표를 하고서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근데 18년 예산이 요거와 관련된 예산이 0원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요걸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그때 500억인가 올렸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18년 예산이 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비서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청와대가 1호로 발표한 정책의 예산이 그 해에 수립되지 않은 역사는 자기 30년 공직생활에 없었대요. 선거에 이기고 첫 1호로 발표한 공약이 예산이 0원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상황을 물어보고 이리저리 만나보고 야당도 만나보고 여당도 만나봤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죠. 왜 이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냐? 그럴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왜 그때 여당은 자기들이 1호로 발표한 공약의 예산을 지키지 않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한 약속인데 이거에서 문제가 시작됐대요. 이거에서. 네. 다른 거에서가 아니고. 다른 거는 뭐 그냥 하면 한다. 이거에서. 왜 이거에서 문제가 됐을까요? 네. 똑같아요. 정치적 중립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것 이외에 어찌됐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요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가 관리하는 풀뿌리 정치율이 흔들려요. 지방의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 150개가 여당이었거든요. 모든 정치를 다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게 너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해놓고는 아니.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산 0원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를 들이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네. 이게 발표되는 순간 현재 여당 쪽에서는 지방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찬성할 거예요. 명목상으로. 속내로는 지방 의원들 입장에서는 읍면동장을 키운다는 것은 자기 경쟁자를 늘리는 문제거든요. 지방 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말로는 풀뿌리 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면 좋대요.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마지막.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제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읍면동을 자치단체에게 정치 조직으로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가 이제 팽배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거다. 우리가 이게 되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꽤 어려운 길이다, 이 길이.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단어에서 일단 주민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럼 주민 선택을 혹시 투표나 이런 걸로 해보진 않으셨겠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으셨을 테니까. 투표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선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출제니까. 예. 선거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장도 선거로 뽑으니까. 법적 기준이 아니죠. 자치단체장의 행위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용인도 이장님들은 직접 선거하시죠? 마을의 이장님들. 용인도 시라서 이장님이 없다 이건가요 지금? 예, 시장님들은 그렇게 이장님들은 이렇게 뽑으니까 법적 행위가 아닌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선관위에 알아봤을 때 평균 읍면동 인구가 18,000이거든요. 평균 3,0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어쨌든 인정받는 선거를 하려면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국을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은 선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출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 선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마어마한 논의 속에 나온 말이에요. 네. 선출도 아니고 선출이라고 썼잖아요. 의도가 담겨야 돼요. 다. 저기 선출이라고 쓰려면 그 의도를 담아야 됩니다. 여기는 선택이라고 쓴 건 굉장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법적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네. 굉장히 인문학적 그냥 개념적 용어잖아요. 법률적 규정을 갖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읍면동장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지금 우리 어쨌든 마을이나 주민자치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읍면동에서 주민이 누군가 대표를 선출할 때 의회를 선출하는 게 좋아? 장을 대통령처럼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게 좋아? 논쟁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풀뿌리 자치의 어떤 확대로서의 개념을 보면 뭘 뽑아야 돼요? 의회를 뽑아야죠. 원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아주 과정적인 거죠. 읍면동장을 뽑겠다는 것은 굉장히 과정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도를 담은 말이에요. 사실은 의원을 뽑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용제는 여기서 심하게 끝난 겁니다. 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는 걸 할 수 없어요. 임용은 누가 합니까? 네. 우리가 임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임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 자체. 임용이죠. 임용.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현재 13년째 시범사업.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주민이 결정권을 주는 건 선거고 장이나 의원을 선거하는 과정으로 그냥 상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게 돼야 돼요. 어찌됐든. 네.
돼야 되고, 이제 선택을 추천, 그냥 우리가 의사를 표현하는 자치단체 임용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이 좋을 듯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추천이죠. 그래서 지지난 정부 때는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이렇게 불렀었죠.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인사 임용 프로세스에 주민이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직위를 읍면동장이라는 직위를 공모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공모를 할 때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 내부에서 공모하는 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모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를 그 법률 용어로는 개방형 직위. 그러니까 먼저 이걸 지정하고 이걸 할지 이걸 두 개 다 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은 이 두 개를 다 해서 공고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건 자치단체장이 하는 겁니다. 현재 법률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이 용어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협소화된 현재 법률 체계 안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굉장히 크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 정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예산이 다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말이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란 말입니다. 좀 피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고, 이런 자료는 여기에 가시면 다 있어요. 여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이게 18년부터 매년 나왔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근거들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직위를 주민추천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 현황이고요. 현황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뭘로 보시면 되냐면 공모직인데 개방형을 여기 개방형을 이렇게 따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국에 5군데가 현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5군데. 순천, 의성, 공주, 당진, 금천, 이렇게 5군데. 네, 이렇게 5군데가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럼 추천제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후보를 확정해요. 여기에 읍면동장 해보고 싶은 사람 공모를 통해서 받죠. 그게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추천제를 운영한 추진위원회를 읍면동에 꾸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참여할 주민을 모아요. 왜냐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선거인단 모으듯이 모으죠. 네, 모아서 이 투표인단을 선정한 다음에 대부분은 다 PT를 시켜요. 여기 공모에 참여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다 PT를 시키고 그걸로 투표인단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을 듯 싶소.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더 세밀하게 하는 데들은 투표인단이 설정이 됐죠? 그러면은 그냥 바로 PT 우리가 하던 식으로 안 하고 일단 이 사람들 다 불러서 동네를 소개해줘요. 다 주민 리더들이니까. 동네를 다 소개를 해준다. 이 동네는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 동네 문제는 뭐고 이 동네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돼 있고 설명을 다 해주고 간담회를 하루 정도 해요. 그 다음에 PT를 만들게 해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좀 더 주민스럽게 해보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죠. 네. 특히 이제 개방형 직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요거는 금천구가 처음에 독산 4동을
개방형으로 할 때 프로세스와 경과와 내용을 쭉 해놓은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이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개방형은 금천구가 먼저 했지만 공무원 공모제는 광주 광산구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되죠. 거기서 뭐 조사한 것도 많은데 이 만족도라고 할까요, 표현은? 주민 만족도는 100%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네, 상당히 나오죠. 자, 공무원 만족도는 20%. 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제 거기에 조사한 게 있어요. 크게 차이가 나고 요거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는 2개 정도씩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구글 치시면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종시의 만족도 비교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연공서열대로 읍면동장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광주 강산구가 했는데 감사청구가 돼버렸어요. 뭐 해야 된 거냐면 이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 제3자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긴 누구도 자기의 몫을 내면 안 돼요. 제3자가 개입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그 투명한 과정을 어지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광주시에서 강산구에 감사를 받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이 있다. 이걸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추진할 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 그렇게 전국을 그냥 쏟아내면서 해보려고 했으나 잘 이렇게까지밖에 60군데 정도 해보고 개방형은 5군데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죠. 중앙정부가 이걸 밀어주려면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법은 있지만 중앙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개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근데 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죠. 많이 해줬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 자치단체장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어, 동네에서.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이걸 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전통적인 주민 리더들로부터도 별로 핀잔을 안 받을 사람.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볼 때도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방 의원들이 볼 때도 쟤는 진짜 일만 하래야 라고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야 자치단체장이 나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사람 만약에 이걸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도에 맞지 않는, 이 정책을 하려고 했던 의도에 맞지 않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가서 이제 뭐 시군구장 구장님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딱 한마디예요. 알겠고, 하단장 말 알겠고, 누구 있어? 이래요. 있으면 해보자. 이래요. 의회에도 괜찮고 주민들한테도 괜찮고 공무원들한테도 괜찮은 누군가. 자기가 그렇다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이게 해결이 제일 어려웠어요.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준비해야죠. 하려면 이게 마을과 자치의 어떤 길의 중요한 도구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읍면동에서 행정팀장 하면서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나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와 다른 어떤 자기와는 다른 어떤 자기만의 리더십과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공무원 이걸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자치단체장들께도 늘 이제 읍면동네 학교를 여셔야 된다. 읍면동이라는 단위가 마을과 자치에서 매우 중요한 단위면 읍면동의 리더가 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열고 학습을 시키고 그 과정을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의 핵심에는 주민자치회의 협의 업무도 있어요. 읍면동과 협의하는 사무가 지금은 전무하거든요. 근데 읍면동 돌아가는 걸 주민자치회장이 된다고 몰라요. 그냥 관계만 알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을 못해요. 전혀. 그 협의 사무를 강화하는 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읍면동이라는 단위가 앞으로 마을과 자치에서 중요한 행정적 도구며 범위면 이런 준비를 해와야 된다. 네. 지방자치 개발은 말고 이런 데서 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는데 달랑 혼자 들어간 거야. 네. 그래서 한 달 있잖아요. 업무하는 날 20일 중에 그 사회단체 미팅 20일 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13개에서 18개 된단 말이에요. 사회단체가. 이거 챙기다 보면 끝나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이어리 보면 다 그거예요. 네. 혼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줘야 돼요? 네. 수원 같은 경우가 인사 권한을 줬죠. 뭐라 해야 될까? 팀장 하나를 데리고 갈 권한을 줬어요. 공무원 이제 거기엔 내부 공무원인데 이제 여기에서 되면 네가 한 명 데려가 원하는 사람 팀장으로 공무원 중에 일할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는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조직을 이 사람이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조직 문화와 조직 팀빌딩을 하는 과정이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년 있다 사라져요. 심지어는 1년 있다가도 사라져.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읍면동은 현재 집행기구죠. 정책 기획 권한이 없어요. 네. 정책 기획 권한이 없으니까 정책 집행 예산이 없죠. 일상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일상 업무만. 읍면이 약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이장님들하고 다 엮여 있죠. 읍면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가면 특히 개방직이 가면 일을 못 해요. 왜? 이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청에 과장들하고 협의하는 게 핵심 업무예요. 근데 내부 공무원은 그게 되죠. 근데 이분은 다시 그 관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개방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돈을 따려면 본청의 과장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처음부터 인사를 해야 돼요. 선후배로도 안 엮여 있어요. 네. 다 형동생하는데 혼자 과장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 불가능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광산구 감사.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약간의 뭔가 임용령이라든지 시행령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수준을 시행하려도.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 문제로 자치단체장이 잘 못 나서고 가장 강력한 것은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를 못 넘어요. 자치단체장이 잘. 왜냐하면 읍면동장이 5급이에요. 5급인데 시군구의 5급 TO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5급 TO를 달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제주도까지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 하나를 빼서 민간인을 줘야 돼요. 그럼 노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5급을 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조는 이걸 양보를 못합니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동기화하려면 여러 가지 동기화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 이제 뭐라 해야 돼요? 5급을 한 명 더 뽑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것을 행정용어로는 총액 인건비를 늘려줘야 됩니다. 별도로. 그게 시범사업이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렇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제가 현실을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저 읍면동장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사업을 해야겠죠? 아직 발표된 게 없어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읍면동장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공인돼. 그래야 이 자치단체장이 거기를 거친 사람에 대해서 그나마 자기가 좀 회피할 수 있어요. 회피하게 해줘야 돼요. 온전히 책임지면 이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냥 선거로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방행정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행안부나 어떤 공식적으로 하는 곳, 혹은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인 아카데미와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이지만 중앙정부가 이 자치단체장에게 총액 인건비 혹은 읍면동에 특례를 적용해서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식. 대표적으로는 읍면동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이런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장 움직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의 그냥 의지로만 해야 돼요. 혼자 책임지면서. 네. 그리고 세 번째, 두 개죠. 제 생각에 이걸 하려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아카데미, 두 번째는 인센티브 형식의 특례와 권한, 세 번째는 전국에 100개 이상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네. 다 각계획파가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국가의 어떤 성숙된 어떤 이렇게 축적이 안 돼요. 경험이. 그래서 한 번에만 시범실을 한다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한 개, 뭐 100개, 300개 한 번에 딱 실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밤잠 안 자면서 속 쓰렸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저 현수막은 선출자라고 하는데 약간 저 읍면동장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예. 여기 요거에 담고 있는 함의도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찌됐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뭐 사관학교, 아카데미. 두 번째는 특례. 그러니까 읍면동장 뽑아봐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바뀌는 것 뿐이지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그걸 얘기해 주었고, 또 한 번에 하게 되면 100개 이상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기초지자체가 226개니까 시범이 되려면 226개에서 한 명씩 이상은 뭐 220개는 너무 많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3,500개, 읍면동 3,500개, 읍면동 3,500개에서 한 명씩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초지자체 226개 정도에 하나씩은 할 수 있어서 226명이 한꺼번에 임용 선택지에 어떤 걸로 들어가야 이게 축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실험했던 아까 5곳 있었잖아요. 순천, 금천, 의성, 논산, 당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임기를 마무리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금천에서 우리 독산사동 동장, 도시형 동장인데요. 평은 좀 어땠나요? 좀 얘기해 주시고. 마이크 쓰시는데. 왜냐면 이게 또 이제 개인에 대한 평이기 때문에 좀 회피하고,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5개잖아요. 그 중에 중간 낙마가 2개소. 예. 그리고 계약 연장이 0개소. 그러니까 2년까지 딱 2년 계약을 하거든요. 2년 계약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낙마한 데가 3개소. 예. 그리고 계약 연장을 다 논의했으나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불편한 쪽에서는 2년을 지켜보고 공격의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계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세지고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다가도 연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을 한 적은 없다. 그렇죠. 우리 나간읍성 놀러 가셨죠? 그 나간읍도 사실은 개방형 면장으로 하시다가 중도에 사임한 데가 거기 나간읍 같은 경우가, 수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시장님이 도시형으로 하나, 농촌형으로 하나 있는데 도시형은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뭐 심사를 왔는데 차라리 주민들 의견이 차라리 공무원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도시형은 못하고 나간 읍을 좀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중도에 사퇴가 되는 경우고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농촌형으로 또 모델에서 임기를 다 마무리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저도 듣다 보니까 군수님은 뭔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하고 만나면 뭔가 개방형으로 할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면장을 했을 때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큰 메리트가 없다. 아까 공격적이죠. 그리고 그 면장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보면 권한이 없다. 내가 개방형 면장이지만 아까 지금 나온 것처럼 실제 면장으로서 내가 뭐 예산이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장된 곳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법적인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방 공무원법 시행령 같은 것들을 좀 바꿔야 아까 얘기했던 감사청구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용령상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조항 정도만 들어가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해볼 수 있죠. 문제 없이.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령 정도만 좀 바꿔서 이게 정부의 시범사업이니까 시행령 그건 정부가 바꿀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 현재 지금 공약에 그러니까 그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해양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내년에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에 했던 거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고 제 느낌에는 이제 지지난 정부 말미에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특구 같은 형태. 예. 이제 사회적 경제 특구도 있고 무슨 특구도 있고 많잖아요. 이 특구라는 표현이 이제 법에서 정해진 것을 예외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특구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임용령의 예외라든지 이런 특구에 대한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게 가장 통칭해서 쓰기는 좋을 것 같다. 지방자치법을 바꾸기 전에 뭐 이렇게는 이제 제안을 하고 특별법상으로 현재 지방분권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조항만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그렇게 개방형이든 하여간 그렇게 추천제, 주민 추천으로 읍면동장에 들어간 것은 사업도 좀 정부에서 예를 들면 지역 돌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특화된 무엇을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들 인센티브 같은 걸 느껴야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것 같고 노조의 반대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예 총액 보수제라고 해서 공무원 티오를 하나 늘려주는 방식 그리고 공무원 티오 하나 늘리려면 뭐 행안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예.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은 어떻게 봅니까? 저한테 좀 꼭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밥잡을 못 잔 사건 중에 하나죠. 예, 합의 처리 불가능하고요. 네,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그 중점 법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 중점 법안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 이제 정기국회 전에 의원들이 연차례 같은 거 하잖아요.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될 핵심 법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3법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경제 말고 요새 사회적 연대 경제라고 하는 거. 그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예산도 만들어놨고 내년 예산.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마을기본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안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요 위에 논란은 어쨌든 이렇게 전국 조직화돼 있거나 이렇게 네트워크 단위에서 이제 중앙 단위에서 이제 대응하겠지만 실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공무원들도 설명을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녀보면 이제 다 민주당은 다 오케이 해요. 아유 좋은 거라고 해야 된다고. 네, 다 뻥이죠. 근데 왜 뻥이냐 이렇게 이제 보좌관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결국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논의거든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읍면동에 대한 논의. 왜냐하면 읍면동 정책이라는 건 잘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단위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왜 적극적으로 이걸 방어해주지 않냐. 공약으로까지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방 의원들이 안 된다고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이 사람은
읍면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제 하자니까 뭐 우리가 찾아가면 오케이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실제 선거를 도와야 될 지방 의원들이 그거 안 돼요라고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본질에 있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마을이나 이제 자치 현장에서는 지방 의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당신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옳다라는 얘기는 안 먹혀요. 근데 이게 당신한테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궁극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지방의원들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우리 자체의 논리와 학습과 활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을을 해도 의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뭐 설명회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 자체도 우리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다 연동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는 위에대로 어렵지만 그 현상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가 시군구 단위 혹은 마을 네트워크 단위별 조직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이 법이 통과한다는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깊게 연결돼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통과된다고요, 안 된다고? 머리를 깎고 단식까지 하시면 통과될 것 같아요. 단식을 안 하시면 제가 볼 때가 어려울 수 단식은 있습니다. 힘든데. 힘들죠. 그거는. 우리가 목숨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 활동이든 자치 활동을 하면서 기초의회라고 하는 거와 관계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 자치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 기초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훈련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고민들도 좀 있고. 예, 저희 얘기는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잠깐 혹시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누가 좀 말씀. 예. 없으세요? 네, 편하게. 예. 부모가 얘기 다 해주셔서. 아 그래요? 혹시 궁금하신 거? 우리 선생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우리 아까 다 소개를 했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 저는 기자로 왔어요. 아 기자.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금 은연동 단위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년에는 지방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국회의원에 민주당 시의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도 반대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 저희가 어차피 이제 공무원 아니시죠? 이쪽 활동도 안 하니까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라도 가면 민주당이 그냥 보수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어떤 가치로 구분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거지. 현장에서는 위에서는 뭐 진보 보수 이런 얘기 하지 현장에서는 온전히 그 개인 하나 지방 의회도 아니에요. 지방 의원 하나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이해관계를 볼 때 읍면동장은 자기의 경쟁자를 키우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의 시선에서 떨어져요. 읍면동장의 권한이 넓어지면 지금은 민원을 의원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약간 전통적 리더들이. 그래서 해결하면 되는데 읍면동장의 권한이 세지면 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한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 이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이분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제도예요. 우리는 의원도 찾아가야 되고 읍면동장도 찾아가고 싶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크다. 근데 당신이 이제 의원으로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조직을 그렇게 당신과 만들어가고 싶다는 동의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아니군요. 네, 기사 좀 잘 써주세요. 아까 잠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은 읍면 동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건지 읍면 의회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위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만약에 저보고 다시 정책 제안을 하라 이러면 이거는 할 생각이 없어요. 읍면동 의외로 움직여야 좀 더 이지하죠. 그리고 이제 읍면 동장 한 사람을 뽑는 문제는 너무 이해관계가 많아요. 너무 이해관계가 많고 한 자리잖아요, 한 자리. 그래서 이 여러 어쨌든 다 여기도 이제 정치잖아요, 읍면동의 사회에서. 그리고 한 성향, 한 그룹이 이걸 다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구조는 권력을 공존시켜야 돼요. 그게 의회죠. 그래서 저는 훨씬 우리가 하려는 어떤 풀뿌리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민주주의에서는 읍면동 의회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훨씬 수월한 길이 되고 설명하기도 편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의회, 읍면동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위는 우리 군의원, 구의원 뭐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무슨 우리 문원동이면 문원동 의회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회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자치계획이라든지 읍면동에 관련된 건 거기서 결정하는 방식의 고민. 이게 저것도 아마 이게 국정과제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으니까 국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행정 무슨 위원회 거기서 아마 주민자치 뭐 등등등 쭉 해서 이게 이제 아마 그 중에 지방자치 그러니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위원들이 읍면동 저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저도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선택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읍면자치, 의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향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들긴 해요. 예, 혹시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의견이시라든지 예, 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 우리 없어요? 아니, 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예, 예,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그 아카데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큰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전문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누구나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는 지어주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을 마무리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게 흐지부지 되고 그것 봐 너네 시켜줬는데 못하잖아. 그렇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에 제가 되게 큰 공감이 가서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네. 그 제도가 성공적이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 더 성숙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구조로 하면 개방형이 됐거나 두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직위 공모가 되면 공무원들 중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하게 되면 뭐 역할들은 잘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저 선출제라고 하는 상상 속에는 네. 개방형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그 개방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약간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아카데미, 뭐 그것을 지방행정연구원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그것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초창기 이제 논란을 깊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풀뿌리 단위의 어떤 리더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것도 권력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동 행정체계에 대해서 협의사무 같은 게 활발해서 이해도 높고 이 정책에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시각도 있고 이런 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금 과정적인 훈련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아카데미로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필요 없이 네. 실제로는 이제 성장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 말씀 주셔서 이제 직위 공모제 공무원으로 내부 공모제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하나가 이 직위 공모에 들어오는 대상을 5급 승진 대상자로 하는 경우와 5급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진 대상자로 한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수원하고 광주, 광산. 왜냐면 이때는 공무원 내부의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왜냐면 승진 대상자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5급 중에 하면은 안 일어나요. 조용합니다. 네, 조용해요. 왜냐면 잘 아시죠? 2년 정도 지나면 나 명예롭게 퇴직할 건데 말이야. 이 자치단체장 이 쓰레기가 나를 힘들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과도한 경쟁이 돼서 이거를 처음에 했는데 결국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6급 승진 대상자로 해보려고 했더니 다 이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냥 2년 후에 하지 뭐. 지금 그 2년 후엔 어차피 될 거니까 이러면서 또 경쟁력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이 효용성이 일단 한번 떨어졌어요. 이게 이 전체 경험이. 그래서 이 효용성을 어쨌든 높일 수 있는 도구를 넣어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제도는 중요한 거니까. 효용성을 좀 높이는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일단 그 큰 개념으로는 읍면동이 다른 제도에서 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구 형식이 돼야 되고 필요하면은 전 읍면동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편성 지금 읍면동은 편성을 못 하잖아요. 본청의 국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범으로 하면 혼란은 많긴 할 텐데 경험이 없진 않습니다. 서울 중구하고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이 두 군데가 읍면동 예산 편성을 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자체가 선택 안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편성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주민 자치구도 살아날 수 있고. 왜냐면 편성에 대한 심의나 내용을 봐줘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럼 누가 볼 거냐? 주민의 대표기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민자치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하거나. 그러니까 상호 상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약간 포인트들을 좀 주면은 지지난 정부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지금 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의제 발굴하면 소소한 것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읍면동이 아주 굵직굵직하고 주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본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권한도 실질적으로 높아지려면 이런 것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주어지고, 또 여기에 또 불가결하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그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읍면동 사관학교 아카데미처럼 예를 들면 그런 훈련들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대표,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주복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했거든요. 민간학 포럼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사실은 예전에는 주민자치 시범 사업하게 되면 티오도 늘려줬잖아요. 이게 다 지금은 그냥 티오가 늘려준 걸로 끝난 게 된 거죠, 사실은. 다 사라졌죠. 사라졌죠. 어디로 갔는지 안 써. 왜냐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 무슨 동이 구 주민자치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 티오를 늘려줬거든요. 전담 공무원 같은 걸 할 수 있게. 이런 것처럼 뭔가 이게 그냥 전면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의 과정들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들어서 예, 혹시 또 다른 선생님 주실 말씀 오늘 뭐 느낌이 어떻고, 용인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우리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리더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센터에서도 리더들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저는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라는 그 단어가 마을 활동가들이 느끼기에도 주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몰라요. 주민자치가 뭘 하는 곳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오늘 이 섹션을 선택해서 듣게 됐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리더를 발굴해야 된다,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뭔가
뭔가 좀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좀 소소한 팁이나 조언을 주신다면 제가 또 우리 마을이나 제가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뭐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싶은 예.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정보로 들여보내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뭐 아카데미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놨던 그런 것들 좀 저 질문에 대한 게 있으시면. 근데 약간 이렇게 우리 이제 마을 활동이나 자치 활동을 하면서 하는 리더십의 개념은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이 읍면동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형식적으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초창기 논의 때 2015년쯤 지금은 상상이 쉬우시지만 읍면동의 마을 활동가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조금은 많진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동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게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마을 활동가가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논의를 시작할 때 가장 벽이 뭐였냐면은 자격이 뭐야 이래요. 바로 그 조직 서울시 조직에서 자격을 뭘로 뽑으면 돼요 이래요. 자격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넣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끝났어요. 그냥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하고 간호사 자격증 끝. 이거는 해주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서. 물론 이제 어거지로 했죠. 그래서 그때 16명을 만들었어요. 그 시작으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확대는 됐죠. 마을 사업 전문가라고 우리가 그렇죠. 했죠. 예. 처음에는 마을 사업 전문가라고 호칭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동장 아카데미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죠. 이제 행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의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실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이고 약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형식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말씀하신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그 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키워준 사람을 찾아서 해야지. 사람 변합니까? 아니면 옆에서 강제를 시키거나 강제시키는 시스템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의 인성을 따로 양성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오셨는데 뭐 의견이라든지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이라도. 예.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예. 오늘 들었을 때 일단 아까 궁금했던 점이 사실 질문해야지 하고 기록했던 내용이 이렇게 시행됐던 곳들이 아까 재계약이 제 시행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했는데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0%라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또 반면에 아까 주민자치회가 준비되지 않은 그 의결이나 선택제 동장이 됐을 때 우리 동의 예산을 같이 짜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준비가 그 교육한다고 될까? 뭐 이런 솔직히 좀 마이너스인 감정이 좀 또 있긴 한데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물려가야 이런 게 모두 다 시행이 잘 될 텐데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어떤 곳은 아직까지 현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지금 현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얘기와 몰랐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족도 조사 좀 이따 하시죠. 우리 옆에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네. 예. 저도 솔직히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비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우선 제목 자체가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설레셨죠? 네, 아주 설레는 제목이어가지고 과연 이걸 뭔가 흡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는데 생각보다 너무 흥미롭고 정말 주민으로서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현장에서 이렇게 벽이 느껴지지 않게 흡수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또 그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작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 활동가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벽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도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인식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식으로 좀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지점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좀 짧게만 예,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내가 출마한다는 생각을 하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현장이 된다. 네, 그 행정 공무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네, 학교 학부모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안 할 거니까 관리 신경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아. 늘 이런 식이지 우리는. 네. 누군가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뭐. 저도 사실상 마지막 꿈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개방형 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 선생님도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같은 거 같이. 예.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그냥 권하고 싶은 건데 예. 그냥 두 가지잖아요 이게 주제가. 예. 전면 시행하고 시행. 운명동 선출제잖아요. 예.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요? 먼저. 예. 먼저 대답하세요. 아니요. 저요? 이쪽한테 하면 아, 저요? 저는 지금 저는 전면 시행이죠. 전면 중재 시행이죠. 전면 시행. 예. 그러면 전면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이거 두 가지 얘기하면서 국회 앞에 가서 삭발하신다 그랬는데 삭발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삭발 정도가 가지고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죠. 예. 그러면 저는 한번 좀 단식 농성까지는 예.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 한 전국에 예.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기획해서 한번 한 100분 정도가 예. 아니면 국회의원 300분이니까 300분 정도가 30일 정도 단식한다는 각오를 갖고 한번 하면 선생님 연락처 꼭 조금 이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연락처. 네. 근데 하여간 단식이 됐고 이게 지금 이 주관자치법 개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날도 아니 이게 국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같이 각오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우리 문원동의 노지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이런 주제라기보다 어떤 주제인지. 걸로 아. 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네. 역량적인 문제에서는 소수의 몇 명, 예를 들어 25명이다 그러면 실제 이제 주민을 위한 사업을 끌어가는 것도 소수의 몇 명이고 심지어 공무원이 거의 대부분 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공모 사업을 해도 거의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미가 됐든 그건 읍면동장이었지만 그런 것도 사실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데 참여조차 조금 저조할 때도 많고 물론 소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주민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조금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회로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사업을 해도 뭐 예산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주민자치 회로 가게 되면 아까 자체 뭐 사업을 해서 그걸로 주민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사실 그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소수의 몇 명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권한도 없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주제죠, 주제. 힘드셨네요. 예. 경기도에서 요즘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시청에서 시청하셨어요? 네, 1회를 진행했고 2회를 11월에 진행. 아 선생님 누구예요? 선생 엄관용. 엄수석. 네, 엄수석이 좀 네, 길을 제시해 줄 그걸로, 겁니다. 네. 예. 저희들이 눈여겨 본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 잘해요. 예. 저를 불러주셨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걸 하는데. 아 그래요? 야 농담이에요. 예. 우리 용인에서 오신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설명 이해가 잘 된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그 저희 지방의원분들께서 이제 반대하신다고 이제 읍면동장 운영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방의원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저희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자치가 정치다 이 얘기죠.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관점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어쨌든 저는 우연찮게 이제 중앙 정책을 다루게 된 경험이 생겨버렸고 나름 이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마을 공동체나 자체 공동된 요소잖아요. 그거를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일종의 정치라고 봐요. 정치가 뭐냐면 모여서 힘을 만드는 거죠. 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회의 자원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게 원론적인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마을 하는 사람이나 자치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동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 마을 공동체가 커지면 기존의 이제 사회단체, 읍면동에 결속된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경쟁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걸 정치 세력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마을과 자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이다라고 개념 전환을 해서 그게 지방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큰 자원을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내려면 그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정치가 우리의 의도대로 일정 부분은 흐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 지방원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방의원도 그걸 알아들어요. 네. 네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뜻을 모아주면 네가 우리의 표를 받는 거야가 명확해야 돼요. 거래이기 때문에 정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신경 안 쓰고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면 당연히 힘과 권력과 자원이 있는 곳이 우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작업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의도대로 했을 때 당신은 100표를 받는 거예요.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저는 안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한 얘기죠. 중요한 거. 네. 기브 앤 테이크.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치를 한다는 건 사실은 생활 정치를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자꾸 마을 쪽이나 자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세력이 약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 제목은 저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센터에서 정해준 건데, 예. 지방 정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 조직은 아니지만 정치력은 발휘해야 된다. 일상이 우리가 생활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제 잘 되는 지역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의원들, 부의회 이걸 잘 설명하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거 정치라고 하는 걸 정당적 개념으로 정파적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걸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오늘 인천에서 역할 하나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예. 저는 결국은 주민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존에 앞에서도 계속 좀 말씀하셨지만 정당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속에서 우리가 그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권한을 다시 그 제도 속에서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결론이 좀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제도 자체를 없애서 그 기초자치단체의 그 원래의 처음 취지대로 원래 처음 생겨났을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봉사 목적으로 탄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당 정치화돼서 정당 정치 쪽에서 줄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영국의 어떤 페리시 의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의회 말고 마을 정부,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마을 속에서의 정부를 새롭게 세워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동장을 아예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화, 법적 제도화를 만들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사업 구상할 때 통합형 뭐지? 예, 왜 무슨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높이가 아예 이런 식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장도 우리가 뽑고 거기서 주민자치의 그런 역할을 좀 하고 행정은 기본적인 몇 명만 통 이런 건데 하여간 지금은 이제 통합형이라고 하는 건데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기자님 더 주실 말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 이 하관장님 말씀 못하신 말씀 마무리 듣고 저도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하세요. 예. 마무리니까. 예. 한번 물이 쫙 들어왔었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뭐 연방제 보험가는 뭐 자치를 한다느니 뭐 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왔고 한번 싹 빠졌다가 이번에 물이 거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높낮이가 없는 근데 살짝은 온 거죠. 온 건데 뭐가 안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먼 미래의 어떤 마을 공화국을 꿈꾸거나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꿈은 그릴 수 있고 지금 이 수준에서 우리가 뭐라 목적이 아니라 목표 혹은 중점 과제 우리 단위에서 이거는 반드시 좀 요청하고 해내자. 이게 세밀하게 안 드러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은 예를 들면 주민총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세를 막 주민들이 결정하게 한다거나 이런 약간 디테일하게 따내고 싶은 단계별로 그래서 그걸 많이 사실은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도 했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주민자치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회의나 제대로 나왔습니까?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조금씩 따먹은 게 있는 건데 이번에 아무리 물이 거세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소소하게 좀 따먹을 게 잘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워서 그런 작업이 이렇게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중앙 단위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간 재미없는 주제인데 1시간 반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선생님 꼭 전화번호 주고 가시면 제가 다시 갈 때 연락드리도록 하고 그냥 제가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자치라고 하는 게 하여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분은 이게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되고 그러려면 이런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마을공동체의 출발이고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만들어 나가시죠. 오늘 1시간 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